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고정검사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고정검사 이론이라는 것은 좀 이제 내용이 기존에 배웠던 거하고는 다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수업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관심이나 흥미 정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삼아 여러분들과 이런 관계 진전을 위해서 저의 사적인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결혼식 사진입니다. 제 와이프고요. 오른쪽에 제가 있죠. 이때 이제 어린이대 공원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니시고, 이날 이제 키높이 신발을 신었는데 너무 굽을 높은 걸 신어가지고 제대로 못 걸어서 친구들이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장인어른이랑 와이프고, 네, 요거는 이제 찍은 사진인데 아내가 예쁘죠? 네,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 집 강아지 사진도 있고, 요거는 숙대에서 밥 먹은 사진. 이거는 이제 대만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요 나무가 굉장히 큰 어떤 이 지역의 타이난 지역에 있는 나무인데 되게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타이난 국립대학인가 거기에 있는 나무였는데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대부분 아내 사진 아니면 저희 집 강아지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강아지가 간식 먹는 사진이에요. 고구마 먹고 있죠. 아련한 표정으로 먹고 있습니다. 개 아련. 귀엽죠? 그 다음에 그동안 먹었던 딸기, 그 다음에 강아지가 가지고 노는 공, 이런 걸 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주짓수 사진도 있고, 독서 모임 가서 찍은 독서 모임 사진도 있고요.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선물했던 망고 튤립. 예쁘죠? 저희 집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아내 사진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내랑, 요거는 애플 튤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쁘죠? 요새는 이제 아내랑 같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달리기 같이 하면서 찍은 사진들. 이제 요즘에는 또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코끼리 식단이라고 명명하는 코끼리처럼 먹는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수업만 너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사적인 얘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정검사 이론이라는 거는 영어로 클래시컬 테스트 티오리라고 하는데요. CTT라고도 부릅니다. 고정검사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은 없겠지만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고정검사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도 전부 이 고정검사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정검사 이론을 바탕으로 여지껏 공부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항을 평가할 때 어떤 문항을 내잖아요. 문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쉬운 말로 하면 문제죠. 문제를 평가할 때 문제라는 건 어디에 속해 있죠? 시험 안에 각각의 문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항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문항이 좋은 문항인가? 이거를 평가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고정검사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학교에 왔기 때문에 이 핑크 요 팔찌를 차고 왔습니다. 좋은 문항이라는 건 어떤 문항일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질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죠? 질적으로 좋은 품질이 좋다 이런 거 이제 퀄리티를 본다는 거죠. 이건 퀄리티를 보는 거고 얘는 이제 퀀터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질적으로 좋은 문항이라는 건 어떤 문항이냐면 해당 내용에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꼭 필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뭐 이런 내용적으로 좋은 문항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수학이나 뭐 아니면 역사나 이런 문제를 냈을 때 그 역사 같은 걸 예로 들어볼게요. 역사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문항이라는 건 어떤 문항이 될 수 있냐면 단순한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여러분, 백업을 안 하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자꾸 열받게 하는데요. 네, 단순한 사실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국의 어떤 반응, 주변의 반응들,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문항이면 좋은 문항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질적인 부분에서 좋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좋은 문항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왜 이래. 좋은 문항이라는 거는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아주십시오. 그 좋은 문항이라는 거는 현재 이슈들도 반영하고 이런 질적으로 좋은 문항들이 있는 반면에 양적으로도 좋은 문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양적으로 좋은 문항이라는 건 어떤 문항이냐면 첫 번째로는 난이도가 적절하고 변별도가 적절하고 추측도가 적절한 문항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적절하거나 변별도가 적절하거나 추측도가 적절한 문항을 양적으로 좋은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난이도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고정검사 이론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검사 이론이라는 거는 문항을 총점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총점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시험 볼 때 어떤 식으로 보셨죠? 시험을 딱 봤어요. 시험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인데 1번, 2번 문제 쭉 있고 1번은 2점짜리 문제, 2번 2점짜리 문제 쭉 가서 뭐 30번은 4점짜리 문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번 문제랑 2번 문제를 틀렸어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를 틀려서 96점 받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또 B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B라는 사람은 같은 시험지를 봤는데 같은 시험지로 문제를 봤는데 이 사람은 1번부터 다 맞았어. 다 맞았는데 이 30번 한 문제를 틀린 거죠. 이 사람도 96점을 맞았어요. 이 사람은 B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랑 B랑 누가 더 수학을 잘할까요? 누가 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A가 더 잘한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실수로 쉬운 문제를 틀렸을 뿐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맞췄기 때문에 A가 더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다, B라는 사람은 비록 어려운 문제를 하나 틀렸지만 어떤 문제에서도 실수 없이 다 자기 실력대로 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A의 실력하고 B의 실력을 어떻게 볼까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같다라고. 왜 같다고 볼까요? 왜냐하면, 이거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총점이 같기 때문이에요. 총점이 같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막 라이벌로 생각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저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더 잘나고, 여러 가지로 더 뛰어난 친구였으니까 저보다 더 훌륭한 친구잖아요. 근데 이제 저만 여기 조명근이 있고, 여기 이제 김땡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전 이 친구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자신 있는 수학 시간에 이 친구가 96점을 맞은 거예요. 저도 96점을 맞았고. 근데 저는 3점짜리 문제 하나랑 1점짜리 문제 하나를 틀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4점짜리 하나를 틀렸어요. 그럼 저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넌 4점짜리 틀렸잖아. 너 모르는 거, 이거 4점짜리 어려운 거. 난 그거 맞췄어. 난 요거 2개 실수로 틀린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틀린 거야 막 계속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네가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황이 종료가 됐죠. 그럼 이제 저는 더 깊은 시기심, 더 깊은 질투심, 더 깊은 시샘, 이런 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막상 이 친구가 이기고 나서 너무 허무하게 너 잘하니까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실제로는 두 사람의 점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잠시만요. 실제로 두 사람의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96점이 나오고 서로 96점이 나왔을 때 이거를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제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췄으니까 저한테 점수를 더 잘 주나요? 이렇게 주나요? 아니죠. 그냥 같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고정검사 이론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고정검사 이론에는 가정이 있어요. 고정검사 이론의 가정.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가령 제가 어떤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시험을 봤어요. 1번, 2번 쭉 있는 이런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에서 만약에 X라는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실제 제 점수예요. 제 점수가 X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X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면은 자기 실력이랑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나요? 약간 적게 나오나요? 약간 높게 나오나요? 여러분들 대답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진짜 자기 실력. 이거를 우리가 T라고 쓰는 이유는 True Scor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T라는 약어를 쓰고요. 자기 실력에다가 이거는 오차 점수거든요. 2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에러 스코어가 되겠죠. 요게 이제 바로 고정검사 이론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멋있게 해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고정검사 이론의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정검사 이론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에다가 오차가 더해진 게 실제 점수다. 그러니까 그 고정검사 이론으로 평가를 할 때는 뭐냐면 이 오차 점수를 어떻게 잘 통제를 해서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을 알아내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이 고정검사 이론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는지 가지고 주로 많이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저도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가지고 학생들 평가할 때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강의 평가를 찾아봤어요. 저희 학교에서 올라오는 거 말고 거기에는 이제 뭐 별 말이 안 써 있었는데 뭐 저런 데 있죠. 뭐 무슨 에브리타임 막 그런데 제 강의 평가 올라온 걸 봤는데 내용이 다 그렇더라고요. 평점은 4점이었어요. 평점 4점인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평점 4명이 평가했는데 5점, 4점, 4점, 3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교수님은 좋았다. 시험이 안 좋았다.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을 내 딴에는 조금 그래도 쉽게 낸다고 냈는데 학생들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구나. 저는 또 시험을 너무 쉽게 내면 학생들이 성적을 나눠야 되잖아요. 제 성적을 나눠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무튼 학생들이 더 어려웠다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을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제 강의 평가에 대한 점수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에타를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근이라는 사람의 강의 점수는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로 조명근의 실력이 있고 제가 강의하는 사람의 실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가령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입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해야 돼. 수강 신청을 하려고 막 살펴보다 보니까 조명근이라는 교수가 있어. 근데 강의 평가를 보니까 이렇게 딱 4사람만 평가를 했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수업 같은 거는 별로 부담이 없고 편해서 좋았다. 뭐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근데 시험이 어려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별점을 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5점 줬고 4점 줬고 4점 줬고 3점 줬고 그러면 대략 평균이 한 4점 정도인 교수님이구나. 근데 특성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여러분들도 저를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 점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 이 수업이 어떨 것이다 상상을 한 다음에 수업에 들어오실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수업을 들었어. 실제로 수업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평가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평가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제가 더 약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나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도 재미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저의 어떤 능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고정검사 이론의 평가 방법이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 고정검사 이론에서 고정검사 이론의 가정이 뭐라고 했었죠? 조금 더 굵게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수를 받았어. 국어나 영어나 수학 시험을 봤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어 시험에서 X점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라고? 실제 자기 점수를 X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하기 뭐라고 했죠? 자기 진짜 실력, 트루 스코어, 진짜 실력.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요즘 사람들이 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찐 점수 더하기 오차 점수가 있겠죠. 오차 점수. 이렇게 있어서
요게 이제 그 기본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90점이었는데 두 문제 찍은 게 다 맞아서 100점이 됐을 수도 있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90점 맞았는데 여러분들 실제 실력은 100점이었어. 근데 실수로 두 문제를 틀렸어.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기본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는 t 플러스 2라는 기본 공식을 배웠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면 첫 번째가 요거예요. x는 t 플러스 2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 요건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점수를 받았어. 그러면은 진짜 내 실력에다가 어떤 오차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오차가 어떤 게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찍어서 맞추거나, 요거는 찍어서 맞추거나 실수로 틀린 것들. 근데 요거 이제 좀 애매하죠. 실수로 틀렸다는 게 진짜로 실수인가? 아니면 나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실력인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 학원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틀린 문제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놨어. 그리고 이거 오답 노트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풀이를 뭐 저것저것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이렇게 전 예쁘게 공책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쁘게 전개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붙여만 놨다가 그냥 어느 날 심심해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딱 펼쳤어요. 다시 펼쳐서 보니까, 공책에 딱 펼쳐서 보니까 이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실수로 틀렸던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 한번 가리고 풀어볼까? 가리고 딱 풀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틀렸어. 똑같이 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그때 정말 그 깊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충격. 왜 충격받았을까요? 난 실수인 줄 알았는데 실수가 아니었던 거야. 나의 실력이었던 거야. 그걸 알게 되면서 내가 실수라고 생각해도 실수가 아닐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어떤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여러 번 쳐요. X라는 시험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100번쯤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토익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토익 시험을 여러분들이 100번 봤어.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나오죠? 1번 봤는데 잘 봐가지고 540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조금 막 듣기가 잘 안 들렸어. 그래서 막 500점이 나오고, 세 번째 봤더니 530점이 나오고, 계속 보는 동안 공부는 안 하고 시험만 계속 보는 거예요. 막 100번째 봤더니 100번째에는 520점이 나왔어. 그래서 쭉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이 520점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의 실력은 몇 점일까요? 이 사람의 토익 실력은 몇 점인 걸까? 520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토익 시험을 100번 봤는데 100번 본 거의 평균이 520점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려워도 잠깐만 참고 보세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2라는 거는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평균. X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관찰 점수잖아요. 자기의 점수. T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트루 스코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이거든요. EX는 T. 근데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시험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시험의 평균을 내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토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익 시험을 100번 봤다. 100번 봤는데 어떨 땐 515점, 어떨 땐 520점, 어떨 땐 525점, 어떨 땐 530점, 어떨 땐 500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지만 실제 실력은 515점 근처에, 520점 근처에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진짜 실력은 520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바로 이 두 번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x는 t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의 점수는 실력에다가 실수를 더한 점수다. 근데 실수가 물론 이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실수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1번 찍어서 맞춘 경우, 두 번째 실수로 틀린 경우.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 틀린 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 한 문제를 틀렸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2의 4승. 여기까지 딱 계산을 했어. 는 2, 4, 8 딱 해가지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 자신 있었는데 수학에서 하나 틀려가지고 막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재수없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점수라는 거는 실력에다가 실수를 더하는 것이다. 근데 요 바로 앞단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이 시험에 평균을 내면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잠깐 고민을 해보면, 그러면 뭐야? 시험을 계속 봐가지고 시험을 여러 번 봐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얘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실수의 평균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실수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왜냐면 종종 찍어서 맞추기도 하지만 종종 실수로 틀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되고 비슷비슷하게 왔다 갔다. 시험 한 번에서는 어떤 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점점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5차 점수의 평균은 0이다. 요게 세 번째 가정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0. 요거 보세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요 세 가지란 말이죠. 1번으로 배웠고, 2번으로 배웠고, 3번으로 배웠는데, 결국에는 1번으로 배운 걸 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2번이 나오고, 2번은 결국 3번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근데 막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잖아요, 사실. 그냥 수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실력이 100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찍었던 문제 2개가 운 좋게 맞으면서 100점이었던 인 거죠. 그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시험에서의 실제 점수라는 거는 내 실력의 영향이 대부분이지만 내 시험의 실력 말고도 어떤 실수, 첫 번째로는 실수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찍은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차 점수라고 부른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죠. 찍어서 맞추거나 실수로 틀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오차 점수라고 부른다. 에러 스코어, 그래서 E로 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T 같은 경우는 내 진짜 실력이니까, 실력은 공부를 더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비슷하잖아요. 오히려 공부를 안 하면 점점 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요 트루 스코어를 우리가 진짜 이 고정검사 이론을 통해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트루 스코어를 맞추는 거예요. 내 진짜 실력이 몇 점인지를 맞추는 거. 그게 우리의 어떤 시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있었다. 진짜 자기 실력이랑 실수, 요걸 합치면 시험에서 나오는 점수가 나온다.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시험을 봤어.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실력. 두 번째, 실수. 그래서 여러분, 뭐, 고득점자로 가려면 이 실수를 잡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또 재밌는데, 요렇게 써 있어요. 코, T, E는 0이다. 이 수식이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요 코라는 거는 상관이라는 말이에요. 상관. 그러니까 자기 실력하고 오차하고의 상관은 0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아무리 실력이 안 좋더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잠시만요, 여러분. 끊었다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라는 거는 실력이랑 오차의 실력이, 실력이랑, 이 사람의 실력이랑 실수로 틀릴 확률에 어떤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잘하는 사람이어도 실수할 수가 있고 못하는 사람이어도 찍어서 맞출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이 상관이 0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수식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한글로 풀어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실력이랑 실제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또 흔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이게 아까 상관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문제에서의 오차랑 두 번째 문제에서의 오차랑은 또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풀었어요.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4번을 딱 찍었어요. 근데 정답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2번 문제를 또 찍어요. 2번 문제도 봤는데 모르겠어. 그럼 2번 문제를 봤을 때 또 찍어서 맞출 확률은 몇 %일까요? 똑같죠. 똑같이 5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찍는 거, 앞에서 찍었던 게 두 번째 찍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요 지금 적은 수식의 내용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1번 문제를 찍어서 맞췄는데 1번 문제를 찍어서 맞췄다고 해서 신께서 노하신 거죠. 신께서 막 노하셔가지고 어떻게 네가 찍어서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느냐. 너는 실수로 2번 문제를 틀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맞추는 문제만 어떤 상관이 있는 거지 실수로 맞추거나 실수로 틀린 거, 찍어서 맞추거나 실수로 틀린 거, 요 두 개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실수로 틀렸어도 다음 문제도 또 실수로 틀릴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계속 이제 멈춰져 있는 거지, 요게 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죠. 앞에서 풀었을 때 1번 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거랑 2번 문제는 아는 문제인데 실수로 틀리는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분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실제로 이걸 가지고 문항 분석이라는 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문항 분석. 문항 분석을 어떻게 하냐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맨 위에서 봤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걸 본다 그랬죠? 난이도나 변별도나 추측도를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이 난이도라는 말. 난이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야,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높았어. 혹은 난이도가 낮았어.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를 나타내는 척도잖아요. 난자는 무슨 난자일까요? 어려울 난자예요. 어려울 난자. 한번 네이버에 쳐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자, 볼까요? 네이버에 난이도라고 쳐보겠습니다. 난이도. 자, 난이도.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난자는 어려울 난자, 이자는 쉬울 이자. 그래서 도는 정도라는 거잖아요.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난이도다. 그럼 난이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아이고 그거를 보려면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뭐냐면은 전체 사람 중에 맞춘 사람, 요게 바로 난이도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예를 들면은 우리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들이 40명이 있어요. 40명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40명이 맞췄어. 그럼 난이도는 얼마죠? 40분의 40 해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맞췄으니까 어떤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반면에 40명이 봤는데 한 명도 못 맞췄어. 그러면 난이도가 얼마예요? 0. 이러면 어떤 거죠?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언어 중에 야, 이번 시험 난이도가 엄청 높았어 라고 하면은 어떻죠? 난이도가 높다고 하면 보통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는 쉬운 문제라는 거죠. 약간 실제에서 쓰는 말이랑 좀 다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 난이도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따뜻한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가 뭐죠? 온도잖아요, 온도. 온도라는 거를 할 때 온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온도라는 거는 따뜻할 온자에 정도 도자를 써서 온도라고 하는 거죠. 온도가 뭐 30도야, 40도야, 뭐 하는 거, 10도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온도잖아요. 온도가 낮다. 이러면 따뜻한 정도가 낮은 거니까 좀 시원한 거고, 온도가 높다. 이러면 따뜻한 정도가 높은 거니까 더운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 난이도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인 거죠. 난자는 어려울 난자에 쉬울 이자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쉬운 정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높다 낮다를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기 쉽게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 난이도라는 말을 난도로 바꾸자. 난도. 어려운 정도로. 그래서 난도가 높다 이러면 어려운 게 높은 거니까 많이 어려운 문제. 난도가 낮다 이러면은 쉬운 문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도라는 말로 바꿔서 이도가 높다 이러면은 쉬운 정도가 높은 거니까 쉬운 문제. 아니면 이도가 낮은 거는 쉬운 정도가 거의 없는 거니까 쉬운 수준이 없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뭐 이런 논의들이 최근에 있다기보다는 벌써 한 10년, 20년도 더 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커서도 아직 안 바뀌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쉽다는 뜻이다. 이렇게 OX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틀리겠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거는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조금 계속 수업 어려운 내용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2007년이죠. 13년 전에 인도에 간 적이 있어요. 인도를 2번 가봤는데 2007년에 한 번 가고 2010년에 한 번 가고 2번 갔습니다. 2007년에 갔을 때는 인도가 여름이었죠. 여름에 인도를 가는데 이제
너무 더운 거예요. 한여름에 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뉴델리랑 바라나시를 갔는데 너무 덥고 막 습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 뉴델리에 가서 이제 뭐 관광도 하고 뭐 구경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누가 이제 집에 초대를 줘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들어갔어. 근데 엘리베이터 안이 엄청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인도가 막 에어컨 이런 게 잘 돼 있고 막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엄청 시원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너무 시원하다. 이게 몇 도지 하고 딱 봤는데 온도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도길래 이렇게 시원할까? 봤더니 37도인 거예요. 밖이 막 48도 이러니까 그 저기 엘리베이터 안이 37도인데도 엄청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2010년에 갔을 때는 이제 겨울에 갔거든요. 그때 여름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겨울에 갔더니 겨울에 가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 날씨가 선선하고 또 우리나라 한 지금 정도 날씨 되는 수준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고 낮에는 좀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행하기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가 좀 무섭죠. 여러분들 특히나 여성분들한테는 또 더 위험하다고 막 많이들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남성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그냥 여행을 했는데 사실 무섭긴 무서워요. 막 뭐 치안이 뭐 우리나라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갔던 나라 중에 방콕도 되게 좋았어요. 방콕을 제가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랑 가서도 또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환갑 때 제가 이제 모은 돈으로 아버지 이제 여행 같이, 아버지가 한 번도 배낭여행 안 해보셨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같이 배낭여행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같이 갔다 오셔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낭여행에 열광하는지 알겠다. 배낭여행이라는 게 되게 자유롭고 재밌는 거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부모님이랑 배낭여행 한번 갔다 와보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난이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변별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별도라는 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요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그리고 아는 학생들도 이미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구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잘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어려운 문제 있죠. 애매하게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변별도가 높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다 틀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맞춰. 그런 문제가 변별도가 높은 문항인 거죠. 반면에 변별도가 낮은 문항은 어떨까요? 어떤 문항을 변별도가 낮다고 할까?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는 공부 안 해도 다 맞추겠죠. 뭐 예를 들면은 소녀는 남자의 어릴 때를 지칭하는 한국말이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들 학교를 뭐 한국에 사는 이상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없죠. 다 뭐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요런 문제는 다 맞추니까 변별력이 없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 가령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R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R은 n 곱하기 서메이션 xy 빼기 서메이션 x 서메이션 y 나누기 루트 n x제곱 빼기 시그마 x제곱 루트 n 시그마 y제곱 빼기 전체 제곱
막 이런 걸 제가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보는데 막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낸다면 어떻겠어요? 이걸 오지선다로 냈어.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야? 찍는 거죠. 아, 이거 3번. 모르겠어, 3번. 딱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별도가 낮은 문항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변별도라고 한다. 그래서 잘한 사람이랑 못한 사람이랑 구분해 주는 거, 나눠 주는 거. 요게 바로 변별도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였죠? 추측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추측도. 추측도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찍어서 맞출 확률이에요. 찍어서 맞출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찍어서 맞출 확률이 높으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 뭐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고르시오 돼 있어. 1번. 뭐뭇은 절대 아니다. 근데 이 절대라는 말이 진짜로 절대 그런지는 아닐 수 있잖아요. 이거 딱 찍으면은 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유추할 수가 있는 문항. 그래서 추측도를 계산하는 방식도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찍어서 맞춘 사람의 수는 전체 찍은 사람에다가 답지의 수를 곱하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알 필요가 없고 찍어서 맞춘 사람 숫자를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줄여야지 이 찍어서 그러니까 돈 들여서 어렵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찍어서 쉽게 맞추는 문제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겠죠. 그리고 문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손해고 공부한 사람한테도 손해고 이거 누구한테만 좋은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한테만 좋으니까 이거는 안 좋은 문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안 좋은 일을 한 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 네 번째로 요거랑 연계되는 개념이에요. 추측도랑 연계되는 개념인데 오답의 매력도라는 게 있어요. 오답의 매력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어떤 문제가 있죠. 1번 문제 쭉 나와 있어. 답지가 나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여러분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볼 때 연기. 자, 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답지의 매력도가 이거라는 걸 고르시오. 2번 아니고 4번, 5번은 확실히 아니고 1번, 4번 중에 하나인데 3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많이 가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답지 중에 아주 매력이 없는 답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막 이런 것도 찍고 이런 것도 찍고 이런 것도 찍어.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바로 만약에 여기서 3번이 정답이었다고 한다면 1번이 매력적인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정답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에 얼마나 찍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들을 잘 변별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가 그거를 보는 것이 저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의 매력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고정검사 이론에서 내가 실제로 받은 점수, 중간고사를 봐서 받은 점수는 X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실력 T에다가 오차. 오차라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죠. 첫 번째, 찍어서 맞춘 거. 두 번째,
실수로 틀린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차 점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다. 내가 실제로 받은 점수는 내 실력에다가 어떤 외부의 요인들이 합쳐져서 내 점수가 나오게 된다. 이게 1번.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여러 번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유추할 수가 있다. 진짜 점수인 T가 나오게 된다. N번 본 시험에 평균을 내면은 T라는 점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오차라는 거는 0이라는 거죠. 찍어서 맞춘 거랑 실수로 틀린 거랑 합계를 내면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0에 가깝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오차 간에는 상관이 없다. 찍어서 맞춘 거랑 찍어서 틀린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 문제를 찍어서 틀렸어. 그러면 2번 문제를 풀 때 찍어서 맞출 확률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상관이 없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안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요거를 배우면서 같이 다뤘던 내용이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오답의 매력도, 이렇게 네 가지라고 했는데, 난이도라는 거는 전체분에 맞춘 사람.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나타내는 거. 변별도는 그거라 그랬죠.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을 구분해낼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 좋은 문항이다. 그래서 변별도가 아주 쉬운, 난이도가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려우면 변별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추측도, 이거는 찍어서 맞출 확률. 그래서 이 추측도를 가능하면 낮출 수 있으면 좋다. 찍어서 맞출 수가 없도록 문항을 잘 구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오답의 매력도. 그래서 헷갈릴 만한 보기가 있어야 된다. 1번, 2번, 3번, 4번 쭉 있으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3, 4, 5번은 확실히 아닌데 하고 볼 수 있는 1번, 2번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배운 고전검사 이론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그 아이패드의 설정이 자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블랙보드에다가 과제 잘한 학생들 이름 지우고 그 학생들 내용이랑 같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봄인데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잘 씻고 집 앞이라도 산책하면서 건강한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